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달에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그 11월 달에 녹화된 게 있어요. 요 이제 그 11월 달, 요 입문 과정이 있어요. 입문 과정. 이제 공법. 요 입문 과정 1강부터 6강까지. 요것을 갖다 이제 청취하셔야 돼. 동영상으로 청취하시고. 요거 그리고 오시면은 공부하기 좀 편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내용들. 처음 공부하실 때는 갑자기 책을 봤더니 특별자치시장이라는 게 나와.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자치구청장은 특별시하고 광역시에 있고, 도지사 밑에는 시장 군수가 있고,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을 대도시 시장이라 그러고, 이렇게 헌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 정부조직법에 나오는 각종 체계들, 이런 것들을 요 1강부터 6강까지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요거는 따로 설명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 입문 과정에서 동영상으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하루 종일 날 잡아서 딱 해야 됩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번 주 뭐 주말이든 6강을 듣기 위해서는 아마 하루 종일 걸릴 거예요. 한 10분 듣다가 전화 한번 받고 카톡 몇 개 보내고 이러면 진도 안 나가. 예. 저도 다 해봐서 알아요. 예. 자,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 앞에 우리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무슨 과목인지를 알아야겠죠? 부동산 공법이에요. 예. 부동산 공법. 자, 우리가 공부하는 게 부동산 공법이고요. 우리 부동산 공법,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하고 조정을 가하는 법이 부동산 공법이고요. 자, 이 부동산 공법은 3년 전 통계가 있어요. 118개 법률. 엄청나게 많죠. 요 118개 법률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는 딱 6개 법률이에요. 진짜 적지 않습니까? 예. 겨우 6개 법률 공부해서 부동산 공법 50점, 60점 맞아가 합격하는 겁니다. 아주 일부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이 6개 법률이 어떤 것인지 우리 거기 목차를 보면 나오죠. 우리 목차가 몇 페이지에 나오나? 예, 페이지가 없어요. 예, 넘기다 보면 목차 나와. 예, 그렇죠? 18페이지입니까? 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나오죠. 자,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우리 부동산 공법의 기본법이에요. 그래서 118개 법률 중에서 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뺀 나머지 117개 법률의 기본이 되는 법이다. 그래서 제목이 길어요. 약어로 국토계획법이라 부릅니다. 약어로 국토계획법. 그래서 117개 법률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5개 법률 역시 기본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달까지는요. 전체 공부 시간의 절반을 투자했어요. 국토계획법에요. 절반. 그래서 입문 과정, 그 다음에 우리 기초 과정에서는 국토계획법에다가 절반을 투자해야 돼요. 왜 이걸 공부 안 하고서는 뒤에 걸 이해를 못 하거든요. 예,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절반 투자했지만 이번 달부터는 시간을 줄입니다. 국토계획법에서 할애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 대신에 그 시간을 그 뒤에 도시개발법이 있죠. 도시개발 사업할 때 쓰는 거고 도시개발 사업은 요즘에 경기도가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을 사용하는 도시개발 사업은 경기도가 제일 많이 하고요. 서울시는 별로 많이 하는 편은 아니고요. 가장 최근에 했던 도시개발 사업이 문정동 법조단지 있죠. 그게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예. 규모는 별로 안 큽니다. 조그맣죠. 예. 물론 실패했지만 가장 큰 도시개발 사업,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망했고요. 경기도는 도시개발법에 적용이 되는 도시개발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중개업하는 곳 주변에 도시개발 사업하는 곳을 봐요. 예. 근데 서울에서는 마땅히 할 때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서울에서는요. 그래서 서울의 공인중개사들은 예전에 용산에 사시던 분들만 도시개발법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시험에 12문제가 나오고 도시개발법이 6문제가 나옵니다. 내용이 좀 난해하죠. 그 다음에 올해 작년과 전혀 새롭게 바뀐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에요. 혹시나 작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공부하신 분은요, 올해 다 새로 하셔야 돼요. 1조부터 마지막 주문까지 다 바뀌었거든요. 전체를 다 새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 지난달 우리 기초과정까지는 시간을 많이 투자했습니다만은 이번 달에는 그 시간을 도시개발법과 요 정비법에 나눠서 투자할 거예요. 정비법에 나눠가지고. 그래서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을요, 지난달 기초과정보다는 조금 더 상세하게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은 언제 강의가 가장 상세한가? 우리 1월달 강의예요. 그래서 1월달 요 기초과정 여기 국토계획법이 가장 상세합니다. 여기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예습하시고 그러고 싶으면은 1월달에 녹화되어 있는 거 국토계획법을 한 번씩 보시면 됩니다. 가장 상세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달이 가장 상세한 강의는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이요. 이번에 3, 4월 달이 가장 상세해요. 그러면 다음에 우리 5월 달, 6월 달 강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론 강의 맨 마지막이 5월, 6월 강의인데 5월, 6월 강의는 주로 건축법하고 주택법에 전념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건축법과 주택법을 전념을 하고 특히 이제 주택법이 많이 개정이 될 거란 말이죠. 개정된 것은 추록을 만들고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주택법을 한 4시간 이상 꼼꼼하게 다 정리하는 게 5월, 6월 강의입니다. 그래서 물론 전 범위를 갖다가 다 순환해서 강의를 합니다만은 요 달에 따라 가지고 시간을 많이 늘리는 부분이 있고 좀 짧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 많은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부동산 공법 법 조문수가 한 2,500개 돼요. 2,500개. 중개사법이 한 120개 되나요? 법 조문수가? 중개사법 조문수 120개. 2달 강의. 공법 2,500개. 2달 강의. 우리가 20배 이상 많아요. 그러면 공법 20일 하고 중개사법 하루씩 해야지 정상인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중개사법 선생님이 하실 말씀이 있어요. 그래도 나는 40문제가 나오는 과목이다. 근데 20문제도 안 나오는 과목도 일주일에 하루씩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말씀 듣고 세법 선생님 또 혈압 막 오릅니다. 세법 얼마나 중요한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조리 잘 따라오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 달은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요거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더 압축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한번 펴보시죠. 그다음에 이번 달에 공부하시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좀 각오를 해야 되는 게 며칠 정도는 고생해야 돼요. 11월 달에 인문과정 1강부 6강. 그다음에 1월 달에 기초과정의 국토계획법은요, 동영상을 계속 들으면 따라오셔야 돼요. 출발이 좀 늦었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를 내셔야 됩니다. 제 사촌 동생이 5월 달에 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때 5월 달에 학원에 왔어요. 5월 달에. 처음으로. 그리고 그에 붙었어요. 시험을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이 머리에 된다는 뜻이죠. 저희 이제 둘째 고모님 딸인데 저희 아버님이 10남매거든요. 둘째 고모 딸인데 한 달 전화 와서 4월 말에 그 오빠 내가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러면 올해 1차만 하지 그러냐? 이제 5월 달부터 힘들 텐데 그랬더니 1차 할 시간부터 애들이 어렵고 우리 고모님께서 한 몇 달 정도만 애를 봐주겠다는 거예요. 딸만 둘인데. 근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5월 달에 와가지고 이제 민법 총칙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물론 우수한 성적은 아니 한 70점 정도 맞아 붙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성적을 계속 올리더니 오후 2시 반까지만 봐줘 우리 고모님께서. 그러니까 수업 끝나고 난 총알처럼 가가지고 밤에 공부하고 해가지고 그때 합격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항상 앞에서 세 번째 자리에 앉으라 그랬어. 앞에서 세 번째 자리에. 항상 세 번째 자리에. 예. 그래 세 번째 자리에 앉은 것이 가장 집중력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제 사촌 동생인지 아무도 몰랐는데 학원에서 제 강의하는 학원에서 몰랐는데 시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주변에 사람 없는 줄 알고 얘가 오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누님이 야 너는 선생님이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오빠라고 부르면 들켰어. 예.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했어요. 저기 옥수동 쪽에서
부동산을 갖다가 이제 한 3년 정도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만두고 사회복지사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 그만두고 최근에 저희 강남에 빵집을 개업해서 몇 년 전에 제과점을 하는데 너무 잘 돼. 왜냐하면 가장 상권 분석을 잘해요. 부동산에 쓰니까. 그래서 장사 제일 잘 될 만한 곳에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잘 알잖아. 그래서 아주 좋은 조건으로 임대 계약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남편도 그만뒀어요. 회사를 힘들다고 같이 해 지금. 예, 제가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개사 공부, 이 부동산 공부를 해놓으시면은요, 자기가 부동산 사고 파는데 최소한 손해는 안 봐요. 그 다음에 학원을 다니게 되면은 이 학원 동창들 중에서 개업한 사람 그 일대에 다 있거든요. 최소한 이 동창들한테 사기는 안 치거든. 예. 그래서 사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최고의 목적은 합격. 설사 합격 못한다 할지라도 삶도 일이라는 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 많잖아요. 못한다 할지라도 공부한 것이 얼로 가지는 않고 학원 다니면서 봤던 언니들 그 일대에 쫙 깔려 있어. 예. 바로 무슨 뭐 토지라든가 상가나 건물 시세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도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열심히, 왜냐하면 이 봄이 되면은 이 봄바람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분명히 딸이 학원에 전화를 해요. 우리 엄마 도착했냐고. 그럼 왜 전화했더니 아빠가 전화해 보랬대. 아침에 엄마 표정 이상했다는 거야. 학원 가는 사람이 이상한 걸 들고 지나가는 거지. 왜? 소풍 장비를 들고 나가는 거지. 예.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세면 안 돼요. 그렇게만 따라와 주시고 결석만 안 하시면은 제가 공법은 책임지고 머릿속에다가 아로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예. 자, 국토계획법. 항상 그 첫날에는 이 잔소리가 많아져. 이 교장 선생님 호나 너무 싫었는데 내가 똑같아졌습니다. 예. 자, 46페이지부터 보시면요. 이제 국토계획법 서론이 나오는데 요 총칙이 나옵니다. 거기 1번에 보시면 국토계획법 목적이라고 나오죠.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요 국토계획법의 목적입니다. 우리 부동산 공법은 일단 여기 국토계획법이 나오죠. 국토계획법. 요 2003년도 1월 1일 날부터 시행된 법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공법의 기본법이고요. 자, 이 법의 목적에 보면요. 공공복리 증진이라고 나오죠. 공공복리 증진. 자, 법의 목적에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게 나오는 게 세 개 법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지금 나오는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이 있죠. 도시개발법하고 건축법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개. 그러면 이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 법은 규제가 강하다는 뜻이에요. 규제가 강하니까 좀 참으라는 뜻입니다.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만들었다. 규제가 강하다는 뜻이고요. 시험에서는 이 건축법이 이미 나왔어요. 건축법에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거, 요거 시험에 기출 문제예요. 아직 요 두 개는 안 나왔거든요.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예. 그다음 우리 용어 정의가 나오는데 용어 정의는 여기서 따로 볼 필요가 없어요. 요 용어 정의가 순서대로 우리 체계에서 그대로 차례대로 나옵니다. 해당 사항이 나올 때 그때 자세히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뒤에서 다시 안 나오는 게 있어요. 47페이지 위에 7번에 국가계획의 뜻은요. 여기에서만 나와. 뒤에서 다시 자세히 안 나와요. 자, 7번에 국가계획 뜻이 나옵니다. 요거 시험에 한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중앙행정기관, 그냥 쉽게 설명하면은 장관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뭐 환경부 장관, 교육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다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는데 기출문제는 제외한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제외된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틀리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포함된 계획. 그거 하나만 봐주시면 되고 밑에 나오는 것도 넘겨주세요. 그 뒤에 다시 나옵니다.
다시 나올 때 그때 자세한 걸 보시면 되고요. 자, 48페이지 3번에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 원칙이 있는데 여기 중개사 시험에서는 출제된 적이 없고요.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어요. 감정평가사 시험에. 그러면 우리 요 국토계획법이 국가 자격 시험에 시험 과목이 되는 게 우리 중개사 시험하고요. 감정평가사 시험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15문제가 나와요. 매년 시험 보는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우리 중개사 시험은 12문제가 나오고요. 그러면 국가 자격 시험 중에서 우리가 기출 문제를 참고할 만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감정평가사밖에. 예. 그러면 그거 외에 이제 민간 자격증 시험이 있거든요. 민간 자격증 시험에는 국토계획법이 많이 들어가요. 여기저기. 그럼 민간 자격증 시험을 출제하시는 교수님이나 우리 중개사 시험을 출제하는 교수님 똑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시험 문제를 새로 만들어서 낼까요? 재활용을 할까요? 재활용. 우리는 재활용 너무 감사해. 재활용하는 게. 그래서 그 재활용하는 문제, 감정평가사 시험 문제 있죠.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씩 손을 봐가지고 다음 주부터 아침에 배포를 할 거예요. 다음 주부터. 그러면 여러분들은 첫 주는 우리가 문제를 안 나눠드리고 둘째 주부터. 그래서 오늘 공부한 건 복습할 수 있도록 해서 다음 주부터 문제를 한 5, 6문제 정도야. 예. 그러면 전혀 힘이 안 들어. 예. 그러다가 이제 슬슬 10문제, 15문 늘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15개는 다 포기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나눠드릴 테니까 그 문제를 갖다 최소한 자기 힘으로 먼저 풀어보고 몰라도 좀 찍어보고 그 다음에 책을 찾아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돼요. 책 찾아보시면 아마 거기 나온 내용들이 책에 밑줄이 다 그어져 있을 거야. 별표도 돼 있을 거야. 예. 근데 자기 필적인데 맞는데 기억은 안 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바로 그게 나가는데 지금 이런 문제들이 바로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고요.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은 우리보다 한 2년 정도 앞서가요. 그러니까 거기 나왔던 문제가 그 다음 해나 그 다음에 중개사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갖다 우리가 차례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그러면은 시험에서 한 2-3개를 더 맞춥니다. 예, 항상. 저기 보시면 국토용 관리의 기본 원칙 1번부터 8번까지가 있는데요. 5번, 6번, 7번을 보면 앞에가 지역자로 시작하죠. 그러면 거기 7번에 지역경제 발전이라고 나오잖아요. 국가경제 발전이 아니야.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 원칙인데 국가경제 발전이 아니라니까. 예. 그거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요. 49페이지에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 평가. 생활은 우리나라 말이고 인프라는 영어입니다. 그러면 라이프 인프라로 영어로 통일하던가 생활 기반 이렇게 한글로 통일하던가 해야지 생활 인프라라 그래놨어요. 예. 그래서 생활 인프라 수준 평가 요것은 여러분 작년 연말에 한 12월 달쯤 됐을 때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도시 중에서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서 앞으로 한 20년 후면 소멸할 도시들이 나왔잖아요. 뉴스 보셨습니까? 그게 바로 이거야. 예, 이것 때문에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도 있고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도 있고요. 그 뉴스에 봤더니 어떤 도시는 어린이 울음소리를 들은 게 20년 전이래요. 그래서 그 군에서요. 무슨 마을 회관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중간에 술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막내 보고 술 좀 더 사오라 했는데 막내가 65세 막내가. 예. 그래서 65세가 술통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가로 1번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에 주어의 밑줄을 그어야겠죠. 국토부 장관이 주어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은 거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세종시죠. 특별자치도지사, 제주도, 시장, 군수 요 6명이 우리나라 행정의 기본 단위의 책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떠한 도시도 6개 중에 하나야. 6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6명 시장, 군수가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요. 국토부 장관이 최종 평가를 실시한다고 체크하시고 3번에 국토부 장관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 평가 결과의 일부나 전부를
공개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작년 연말에 뉴스가 나온 거예요. 인구 줄어드는 도시에 대해 일부나 전부를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자료를 갖다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비용. 그래서 어느 지역이 다 낡았어요. 동네가. 다 때려 부시고 재개발하지 않고 낡은 건물을 좀 수리하고 옛날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동네를 갖다가 만드는 거. 그리고 이것을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그래요. 도시재생 사업. 그때 자금 지원하는 거죠. 비용의 보조융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라 말 들어봤죠. 이 법에 나오는 거예요. 포괄보조금 지원 등의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가 있다. 4번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고요. 밑에 그 평가 기준이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이렇게 나와 있고 그 가로 3번을 체크하셔야 돼요. 가로 3번을요. 자, 평가 결과 반영 의무는요. 국가와 지자체는 평가 결과를 밑줄 쳐야겠죠. 도시군 계획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해야 된다. 절대로 광역 도시 계획이 아니야. 예, 도시군 계획이에요. 도시군 계획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해야 된다. 그렇게 체크하시고요. 예. 어차피 나중에 문제 풀 때 다 외워지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50페이지 보시면은 도시군 계획 등의 법적 지위가 나오는데요. 이건 또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매년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 행정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 계획의 체계. 행정 계획의 체계. 요 부동산 공법에 나오는 수많은 계획들이 있고요. 그 계획은 행정기관이 수립해요. 이것을 행정계획 그러고요. 이 행정계획 중에서 맨 꼭대기에 있는 최상위 행정계획을 국토종합계획이라 그럽니다. 국토종합계획이라 그래요. 이거는 국토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국토기본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이것도 118개 법률에는 들어가지만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시험에 낼 만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국토개발 잘하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 국토종합계획은 대한민국의 전 국토를 개발, 보전, 관리하는 데 기본 방침이 나와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가서요. 국토종합계획 검색하잖아요. PDF 파일로 누구나 다운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운받아서 딱 보는 사람들은 막 안타까워. 이걸 내가 미리 봤어야 되는데 막 그러거든. 예.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2011년도에 발표된 거예요. 2011년도에 발표된 겁니다. 이게요. 지금 나와 있는 게. 그래서 2011년도에 발표된 국토종합계획 한 500페이지 돼. 그 중에서 450페이지는 별 도움 안 되는 거고요. 50페이지 정도만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정부는 어디를 어떻게 개발하겠다. 그래서 서해안의 거점 도시로 평택시를 선정한다. 2011년도에. 예. 발표되자마자 삼성그룹이 평택 고덕지구에 100조 원을 투자했어요. 평택. 그 다음에 새만금까지 쭉 내려오는 서해안 축을 만든다 나왔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강원도 동해안을 관광벨트로 만들겠다는 게 2011년도 발표가 됐어요. 서울에서 양양고속도로, 그 다음에 KTX 뚫는 것들 있죠. 그래서 양양, 속초, 삼척 그쪽이 개발이 된다는 것이 2011년도 발표됐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중개사 공부 지금 찾아보고 난 다음에 야, 나는 왜 이걸 몰랐나 싶은 거지. 예. 중개사 공부할 때. 그러면 원래 이것이 2006년도에 계획이 나왔다가 자 2006년도는요. 딱 발표가 되자마자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2006년도야. 공공기관 지방이전, LH공사는 진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대구로, 영화진흥위원회는 부산으로 계속 이전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2006년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2006년도에 우리 복부인들은요. 혁신도시, 기업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갔고 2011년도는 평택하고 새만금, 강원도, 양양, 속초, 삼척으로 간 거.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거 5년마다 수정하게 돼 있거든요. 언제 수정해야 돼? 2016년도에 수정을
발표하지를 못했어요. 결재하실 대통령이 안 계신 바람에 공석이라 가지고. 그래서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나서 지금도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우리 부동산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 있죠. 개발 사업 하시는 분, 분양, 여러분 공인중개사들, 국토종합계획이 이제 올해는 아마 발표가 될 거야 그러는 거예요. 이거 발표가 딱 되면은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50페이지도 안 돼요. 예. 그거 딱 보는 순간 감이 잡혀.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 건설회사를 먹여 살리고 부동산 업종을 먹여 살릴 곳이 어딘지가 발표가 됩니다. 그럼 제가 이거 발표될 때마다요. 그동안 저한테 배웠던 분들이 있죠. 제가 한 자리에 모여서 특강을 합니다. 5년마다. 5년마다도 해야 돼. 2006년도에는 제가 특강했었어요. 2011년도는 교통회관에서 했어요. 500명 모아놓고 했어요. 제 제자들 500명 모아놓고요. 선착순 마감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제가 AS 강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그 부동산 방송 같은 데서 카메라 들고 왔어요. 취재하려고. 예, 왔습니다. 그때요. 그래서 조만간 요거 발표가 되면은 한번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대학교 강당을 빌릴지 아니면은 다른 데일지 모르겠는데 아마 대학교 강당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제일 편하거든요. 대학교 강당. 그럼 여러분들 요거 보고 이제 앞으로 중개업하거나 본인이 투자하거나 쓰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국토종합계획. 시험에 나와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시험에 국토종합계획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예. 자, 이 국토종합계획 밑에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광역도시계획이 있어요. 도시계획. 국토계획법에서 처음 나오는 행정계획, 광역도시계획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 매년 한 문제씩 시험 나와요. 아무도 안 틀려. 매일 여기까지만 공부하거든. 예. 매일 여기까지 공부합니다. 예. 그래서 2개 이상 도시를 전제로 할 우리는 광역이라는 말을 써요. 2개 이상 도시를 전제로 할 때 광역이라는 말을 쓴다.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 그 도시를 하나로 묶어서 도시의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는 계획이 요 광역도시계획이에요. 참고로만 들어두시면 되는데 전국에는 현재 13개가 있어요. 광역도시계획 13개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는요. 우리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13개를 설명을 해줘요. 왜냐하면 대학에서 그게 필요하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알 필요는 없죠. 그냥 우리 사례로 가장 규모가 큰 게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묶어놓은 수도권. 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요. 규모가 제일 크다. 가장 많은 도시가 묶여 있어요.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을 묶어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핵심은 광역버스 같은 거예요. 광역버스, 광역전철, 교통망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때문에요. 인천광역시나 경기도에서 오는 광역버스가 서울의 전용 차선을 타고 들어와 강남역에 내려. 그러면 서울 시민인 내 입장에서는요. 교통체증 때문에 미치겠는데 인천이라든가 경기도 사시는 분들은 너무나 쉽게 강남역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13개 광역도시계획이 있고요. 가장 적은 도시가 묶인 게 3개시가 묶인 전라남도 광양에 있는 광양권 광역도시계획이 있어요. 가장 유명한 게 마창진권 광역도시계획, 마산, 진해, 창원 묶어놓은 거 있고요. 그래서 뭐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 제주권 해서 전국 13개가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광역도시계획 2개 이상 도시를 묶어서 기능과 역할을 분담시킨다. 기능 역할을 분담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제일 중요한 게 교통체계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수도권의 교통체계가 궁금하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열람하면은요. 교통이 쫙 나와요. 체계가 이렇게요. 그러면 요 밑에 나오는 게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계획이 나와요. 도시군 기본계획.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한 단어로 말하면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 가장 특징 있는 도시 경기도 안산시입니다. 안산시는요. 부동산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모든 공부거리를 다 제시해요. 안산시가. 그 다음에 또 안산시는요. 형사정책
연구원에 보면 범지학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범지학 연구하시는 분들도 안산에 상주하고 있어 거의. 모든 범죄를 다 확인할 수 있고 흉악범들, 외국인 범 해가지고 예. 그래서 거기는 부동산 연구할 사람들하고 범지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타켓으로 삼는 도시가 안산시입니다. 안산시. 그래서 사람이 옛날에 안 살았다고 안산시라 그러는데 안산시의 목표 공업도시가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안산시 도시기본계획 보면 목표가 수십 가지가 나와요. 교육을 발전시킨다. 무슨 충효 사상을 뭐 어떻게 보급하기도 하고 다 나오는데 다 필요 없고 하나만 선택하라 그러면 공업도시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도시의 목표가 나오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 그러면 경상북도 경주시 관광의 중심 도시가 되겠다는 겁니다. 관광의 중심 도시. 그러면은 우리가 관광의 중심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예? 숙박 그렇죠. 그래서 숙박 시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경주시에는요. 그러면 안산시에서는요 토지가 주택 부지가 더 많을까? 공장 부지가 더 많을까? 주택 부지가 더 많아요. 예. 근데 다른 도시에 비해서 공장 부지가 수십 배가 더 많지. 예.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요. 우리 공업 도시라고 공장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보면요. 그래서 주택 부지 더 많아요. 근데 다른 도시에 비해서 공장 부지가 수십 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의 목표가 나오는 게 도시군 기본 계획인데 그 도시가 시일 때 특별시라든가 뭐 광역시나 세종특별자치시나 그냥 시나 이럴 때는 점하고 군자를 띄고 도시 기본 계획 그래요.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 그럽니다. 서울시의 목표가 다 나와. 예.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 이렇게 얘기하고요. 안산시 도시 기본 계획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표가 나오는 거. 그럼 요 밑에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어요. 요거는 쉽게 설명드리면 어느 도시의 목표 달성을 위한 그 도시의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 자, 그래서 안산시 시일 때는 점하고 군자를 빼고 말하는 거예요. 안산시 도시 관리 계획을 확인해 봤더니 토지 이용 계획이죠. 안산시 토지 면적 중에 다른 도시보다 수십 배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쓰겠다고 나와 있어. 예. 경주시 도시 관리 계획을 보면요. 숙박 시설이나 이 관광과 관련된 시설 설치하는데 토지를 다른 도시보다 몇 배를 더 설치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통의 중심 도시 충청남도 천안시입니다. 천안시가 교통의 중심 도시에 1000년 됐어요. 천년. 그래서 천안 삼거리라고 있죠. 전국의 교통망이 뚫린 게 고려시대 중기입니다. 고려 중기. 딱 1000년 전이에요. 1000년 전에 전라도에서 오는 간선도로, 충청도, 경상도에서 오는 간선도로 세 개가 만나는 곳이 천안이야. 천안 삼거리 만나. 그래서 아운의 장터가 유명한 게 전국의 특산물이 다 모이는 데가 거기입니다. 아운의 장터. 그렇죠? 그래서 천안은 교통의 중심지가 된 게 1000년이에요. 그래서 KTX가 한번 정차하잖아. 예, 왜 1000년간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요 천안 같은 데가요. 도시군 기본계획 목표. 교통의 중심 도시가 되겠다. 그래서 천안의 토지를 이용하는 천안시 도시관리 계획을 보면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도로가 넓어요. 도로 부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넓어. 주차장도 넓고 인터체인지도 많이 만들고 그래서 목표 달성을 위한 토지 이용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그 다음 이 두 개를 합쳐서 부르는 단어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인데 만약에 이 도시가 시일 때는 점하고 군자를 띄고 도시 계획. 그래서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도 도시 계획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가 도시 계획이라는 말을 50년을 썼어요. 50년. 도시 계획 그러다가 쓸데없는 짓을 2012년도에 했어요. 모든 도시 계획이라는 단어에 점하고 군자를 다 써서 도시군 계획을 공식 명칭으로 쓰고 만약에 그 도시가 시일 때는 옛날처럼 부른다. 도시 계획이라고 부른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지금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예. 미심쩍다 이거죠. 이제. 그래서 하여튼 거기 50페이지 보시면은요, 이제 도시군 계획 등의 법적
지위가 나오잖아요. 거기 가로 1번 보시면은 자, 도시군 계획의 구분, 도시군 계획이란 6개 시군, 우리나라 행정의 기본 단위라 그랬죠. 군 뒤에 광역시에 관할 구역이 있는 군은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광역시에 관할 구역이 있는 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부산광역시 기장군은요. 군이 독립성이 없어요. 광역시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독자적인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지 못해요. 광역시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공간 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2개,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2개를 하나 합쳐서 부르는 용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이제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국토종합계획과 광역도시계획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 수도권 정비계획. 수도권 정비계획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만 우선 적용되는 겁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만. 예. 서울, 경기, 인천에만 적용되는 수도권 정비 계획은요. 수도권 정비 계획 법이라는 데 나옵니다. 수도권 정비 계획은 중개사 시험 범위가 아니야. 근데 중개사 시험에는 나와. 시험 범위는 아닌데 시험에는 나옵니다. 왜? 다른 법에서 이걸 다 인용해 쓰거든요. 이미 공부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조금 더 깊이 공부하면 더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그러면 수도권 정비 계획은 서울, 경기, 인천을요. 3개 권역으로 나눠 놓습니다. 과밀 억제 권역, 과밀 억제 권역. 그 다음에 성장 관리 권역. 그리고 자연 보전 권역. 보전 권역. 이렇게 3개로 나눠놔요.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에 어떠한 토지라도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를 열람해 보면은요. 참고로 여러분들 명세기 중개사 공부하면요. 요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있잖아요. 이거 열람할 줄 알아야 돼요. 인터넷에 그 온나라 사이트 하는 건데 혹시 온나라 사이트 나는 평생 들어가 본 적이 없다. 사람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오늘 한번 들어가 봐. 예, 주말을 맞이해서 네이버나 다음에서 온나라 이렇게 검색하면요. 온나라 부동산 포털 뜰 거야. 들어가서 자기네 집 주소 있죠. 입력해서 검색해봐. 그러면 자기네 집 그 집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나오는 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야. 한번 열람 한번 해보세요. 예, 이렇게 한번 클릭해가지고 명세기 부동산 공부를 하면은 등기부 열람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열람할 줄 알아야 돼. 한번 해봐야 돼. 우리나라 사이트. 그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요. 거의 대부분은 온나라 사이트가 있다는 걸 몰라. 예. 공인중개사 공부하면 그때 처음 알아봐. 예. 근데 등기부는요. 뭐가 나와요? 권리관계가 나오잖아. 갑구, 을구. 근데 갑구, 을구도 하고 나서 처음 봤어. 그렇죠? 예? 그렇지 않아? 오늘 화장이 바뀌었네. 지난주하고. 색깔 바꿨죠. 예. 볼터치도 했죠. 예. 바뀌었네. 지난주 사진과 달라졌어. 예. 달라졌어. 예. 예.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다 지켜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중개사 공부하기 전에는 등기부의 갑구가 뭐고 을구가 뭔지도 몰랐어. 하다 보니까 이제는 등기부는 볼 줄 아는데 등기부는 권리관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소유권, 갑구, 소유권 외의 권리 변동, 을구가 나오는데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는 그 토지의 가치가 나와요. 예, 토지의 이력서예요. 이력서. 이 땅은 어떠한 규제가 있고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게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예요. 이게 바로 토지의 이력서입니다. 예. 근데 100% 다 나오진 않지. 여러분 이력서에 나쁜 거 안 쓰잖아. 요것도 몇 개 빠져 있다고요. 근데 참고는 할 수가 있어요.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그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같은 거는요. 이것만 보고도 부동산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무조건 공인중개사는 성공해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세종사이버 학생들한테는 특강하다가 그냥 앞에 있는 학생들한테 궁금한 토지 지번을 말해보라 그러고 대학에는 다 컴퓨터 다 돼 있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지번을 검색해서 이걸 갖다 분석해줘요. 이렇게요. 그 자리에서 5분 정도.
그래서 제가 몇몇 사람을 구한 적도 있어요. 몇몇 사람들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요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를 갖다가 볼 줄만 알면은요. 근데 중개사 공부 다 끝내고 조금만 더 공부하면 이걸 갖다가 누가 집원만 되면 자기가 그 자리에서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절대 그 중개사 안 망해. 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것만 물어보고 가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맡기고 갈 수밖에 없죠. 맡겨야지만 설명해 줄 테니까요. 요거 굉장히 중요하고 아직 안 들어가 보신 분들은 그냥 상식 좀 들어가 보세요. 등기부하고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만 볼 줄 알아도 아주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온나라 사이트 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열람하잖아요. 그 주소가 서울, 경기, 인천일 때는요. 항상 써 있는 단어가 있어.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에. 3개 중에 하나의 단어가 써 있어. 예, 여기는 과밀억제권역입니다. 근데 서울 전부 다 과밀억제권역이야. 자기 집이 서울시인데 과밀억제권역이 안 써 있는 경우는 절대 없다. 예. 서울시 과밀억제권역이에요. 이 과밀억제권역은요. 인구 집중 유발시설 신설이 금지가 돼요. 그러니까 인구를 늘리는 시설 신설 금지. 너무나 인구가 과밀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이 대학이나 산업단지예요. 대학이나 산단이라 그래요. 신설 금지. 물론 예외 있음. 대표적인 예외가요. 미군 공여지가 있어요. 주한미군이 주둔한 도시는요. 도시가 발전이 안 돼요. 근데 주한미군이 철수하잖아요. 그럼 미군이 주둔했던 그 땅이 있죠. 이것을 반환해요. 이 바로 미군 공여지예요. 그 땅에는 바로 과밀억제권역이라도 대학교라든가 산업단지를 지을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현재 서울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이고요. 북쪽으로는 의정부까지야. 남쪽으로는 수원까지가 과밀억제권역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의정부가 과밀억제권역인데 광운대학교를 유치하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거기는 과밀억제권역이면 대학교 신설 안 되는데 여기까지만 공부한 사람이 있어요. 예외가 있어. 바로 미군 공여지가 있거든. 의정부예요. 예, 거기로 유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대학교 안 간다 그랬습니다. 예, 안 가는 이유? 잘못하면 지방대가 된다. 그러면 안 간다는 거죠. 자기는 서울이다 그래가지고. 거리 차이는 별로 없어요. 거리 차이는 지금. 예, 근데도 안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인구 집중 유발 시설 신설 금지가 과밀억제권역이다. 서울 전부 다 과밀억제권역. 북쪽은 의정부, 남쪽은 수원까지. 자, 성장관리권역은요. 인구 집중 유발 시설 신설이 가능해요. 그래서 대학교 신설 가능, 산업단지 신설 가능해요. 그래서 경기도 안산시는 요거 성장관리권역, 평택시도 성장관리권역, 북쪽으로 양주시, 동두천시 다 성장관리권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억울한 도시가 의정부시입니다. 의정부시는요. 인구가 43만 명인데 현재 과밀억제권역이에요. 43만. 근데 안산시는 77만인데 성장관리권역이야. 예, 억울하죠. 의정부시가요. 그래서 국토부에다가 우리 의정부시를요. 성장관리권역으로 바꿔주세요. 10년째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의정부 바로 위에 있는 양주시하고 동두천시가 결사 반대하고 있어요. 만약에 의정부시가 성장관리권역으로 바뀌면은요. 지금까지 공장이 다 양주나 동두천으로 왔거든요. 그러면 서울에 붙어있는 의정부로 가겠죠. 사람들이. 그럼 양주와 동두천 망하거든요. 그래서 결사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43만 명인데 과밀억제권역이야. 예. 그리고 안산은 77만인데 성장관리권역. 그러면 안산은요. 지금 인구 안 늘어납니다만은 15년 전만 해도요. 그러니까 14회 공인중개사, 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볼 때는요. 1년에 인구가 15,000명씩 늘어났어요. 실제로는 2만 명 늘어났어요. 주민등록이 안 잡히는 사람이 5,000명씩 늘어났거든. 그리고 이게 성장관리권역해서 인구가 계속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1년에 15,000, 2만 명씩 막 늘어났습니다. 요즘엔 더 이상 안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다 성장관리권역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성장관리권역 가장 많이 늘어난 데가 화성시입니다. 화성시가 계속 인구가 늘어나가지고 거기서 성장관리권역이에요. 50만 돌파한 지가 벌써 5년 됐어요. 인구 50 돌파한 지가.
화성이 원래 무서운 도시잖아요. 요즘 안 무서워요. 전에는 사람을 몰래 묻을 땅이 많았거든요. 이제는 다 개발돼서 몰래 묻을 땅이 없어. 요즘 화성 안 무섭습니다. 화성이 다 성장 관리 권역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자연 보전 권역은 수도권 동쪽에 수지를 보존하는 곳이에요. 수도권 동쪽에. 그래서 자연 보전 권역은 물을 버리면 물이 팔당댐으로 올면 다 자연 보전 권역이에요. 그래서 요 자연 보전 권역에 해당되는 도시가 지금 현재 경기도 광주시, 여주, 이천, 가평군, 양평군 요 5개의 시군은요. 그 도시에서 물을 버리면요. 물이 팔당댐으로 와요. 팔당댐은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 2천만 명이 식수원이에요. 팔당댐의 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물을 버렸을 때 팔당으로 오는 지역을 다 자연보전권역으로 정했어요. 행정구역과는 무관해. 그럼 여기서는 수지를 오염시키는 행위를 못하게 합니다.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도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최대 면적이 6만 제곱미터예요. 이거는 우리 개발 사업하는 사람들의 상식이에요. 자연보전권역은 6만이 최고다. 이게 상식이에요. 상식. 6만. 예. 그 다음에 도시 일부가 자연보전권역에 들어가는 데가 경기도 용인시입니다. 용인시는 도시의 절반이 처인구 쪽이 자연보전권역이고요. 나머지가 성장관리권역이에요. 용인시는 땅값이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용인시 절반이 자연보전권역. 물 버리면 팔당으로 가. 절반은 성장관리권역이고요. 그래서 용인에서 좋은 땅 나왔다? 처인구 쪽입니다. 처인구. 그때 모현면, 백안면 이쪽이 다 자연보전권역이고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죠. 용인시 처인구에서 7천 세대인가 아파트 분양한다 그러죠. 예, 90% 정도는 이제 분양이 끝났다 그러는데 그게 산속의 섬 같은 곳이야. 예, 거기서 밖으로 나오는 방법은 자기 차 몰고 나오는 방법밖에 없어. 예, 오산 쪽에 가까운 데 있어요. 이번 7천 세대 입주하죠. 대림에서 지은 거예요. 분양가는 굉장히 싸요. 왜? 땅값이 워낙 싸니까 자연보전권역이었으니까. 6만 제곱미터는 안 넘었겠죠? 그렇죠. 안 넘었죠. 당연히. 6만 넘으면 안 되니까. 예. 자, 우리 수질 보전. 그 다음에 안성시는요. 5분의 1이 자연보전권역이에요. 안성시 일죽 같은 데가 자연보전권역. 나머지는 다 성장관리권역. 가장 특징 있는 도시가 남양주시예요. 남양주시는 도시가 3개로 쪼개져 있어. 3개 권역이 다 걸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남양주시에 아는 지명 말씀해 보세요. 화도읍. 그렇죠. 화도읍, 조안면, 수동면이 자연보전권역이에요. 그 남양주시에서 가장 수질 규제가 강한 곳이 화도읍, 조안면, 수동면. 또 아는 데 없어요? 남양주시에? 진접, 진건, 별내, 오남, 와부, 퇴계. 여기가 성장관리권역이에요. 그래서 남양주시의 성장관리권역이 주로 뉴스에 나오죠. 예. 그래서 남양주시가 10년 전에 인구 50만을 돌파했어요. 예. 바로 별내, 진접, 진건, 오남, 와부, 퇴계 때문에 10년 전에 50만 돌파. 그래서 대도시가 됐죠. 50만 돌파. 그래서 남양주시에 좋은 땅 나왔다고 기획부동산에서 전화가 오면은요. 3군데 중에 한 군데야. 화도읍, 조안면, 수동면. 여기서 물 버리면 물이 팔당댐으로 가. 팔당댐으로 갑니다. 지난주에 저한테 전화 왔었잖아요. 우리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전화번호 찍혔는데 031이 앞에 수원시야. 수원. 전화 받으니까 이 수원에 토지 중개회사인데 좋은 땅 나와서 한번 안내 드리려고 전화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아줌마가 나 지금 장난을 치나 나한테.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호기심. 어떤 땅이 궁금하잖아요. 어떤 땅이냐 그랬더니 아주 투자 가치가 높은 땅이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용도 지역이 뭐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봤죠. 용도 지역이 뭐야? 기획부동산이야. 공부 좀 하고 기획부동산을 해야지. 예. 용도 지역이 뭔지 모르라. 예. 전화해. 좋은 땅이라 그러면서. 예. 한참 웃었다니까요. 예. 이 사람은 내가 누군 줄 알고 전화를 하나. 제가 뜻하지 않게 토지 전문가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토지 문제는 제가 다 상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뭐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박종철하고 토지하면은 제가 그 토지 거래 허가 구역부터 해서 토지 상담한 것들이 쭉 나올 거예요. 인터넷에.
그래서 이 사람이 장난치나 해가는데 근데 물어봤어요. 지목이 뭐냐 그랬더니 지목? 아줌마가 지목? 그러니까 전형적인 기획부동산이죠. 예, 공부 좀 하고 기획부동산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기획부동산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데가 자연 보전 권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합격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 개업을 하겠대요. 어디서 사냐 그랬더니 화도읍에서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혹시 자연 보전 들어봤냐면 안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본인이 개업하는 곳이 자연 보전 권역이라면 그걸 알아야죠. 자, 그러면은 자, 서울, 경기, 인천에서 우리가 토지용 계획 확인서를 보면 3개 권역 중 하나가 다 지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시험 범위에서 이거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옵니다.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우리가 지금 공부 안 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주택법의 주택 공급 파트에서요. 이거 제일 많이 나와. 전매 금지. 예. 그래서 요것은 개념만 잡아놓으면은 우리 시험 범위에서 이게 나오더라도 다 맞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나오지만 시험 범위는 아니야. 왜? 수도권에만 중개사 수험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못 집어넣은 거예요. 시험 과목에. 이 중요한 법을. 그러면 누가 가장 피해를 보냐 하면 서울, 경기, 인천에서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중개 사고를 제일 많이 내요.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기는 수도권에서 해.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중개 사고 낼 때. 예. 시험 과목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 보시면은 자, 요 행정 계획은 시험에 나오는 거 이렇게 상하 관계가 있어요. 상하 관계. 그래서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도시군 기본 계획은 광역 도시 계획에 광역은 국토종합 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여기 매년 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 가로 2번 보시면 도시군 계획은 다른 계획의 기본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가로 3번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계획의 관계를 보세요. 1번 광역이나 도시군 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나. 그렇게 당연하겠네. 서로 다를 때는 국가계획이 우선하고요. 동그라미 2번 너무나 기출문제가 많이 나와서 두 손으로 다 시지를 못합니다.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동그라미 2번이죠.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서로 다를 때는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합니다. 그다음에 3번에 6명 시장 군수가 자신의 관할 구역에 대해서 맨 밑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느 도시의 목표가 나오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그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51페이지 우리 국토의 용도 구분은요. 뒤에 다시 자세히 나오죠.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 요 4개가 용도 지역이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전 국토는 4개의 지역 중에 하나로 다 지정돼 있다. 상세한 것은 뒤에 나온다. 그다음 용도 지역별 관리 의무가 나오는데 국가나 지자체가 나오죠. 51페이지 오른쪽 위에 박스.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 의무의 주체가 돼. 절대로 토지 소유자나 임차인이 아니죠. 예. 그렇게 보시고 52페이지는 뭐 시험에 언급된 바는 없고 이건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 이제 56페이지에 광역도시계획부터 보겠습니다.